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은 공주대학교 임범두입니다. 먼저 이제 이른 아침부터 이제 초청 강연 세션에 참석해 주신 이제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초청 강연의 연사는 이번에 젊은 천문학자상을 수상하신 한국천문연구원의 홍정석 회원이십니다. 홍정석 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학부 과정에서는 이제 물리학을 전공하셨고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는 이제 천문학으로 전공하셔서 2013년에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인디애나 유니버시티에서 한 3년 정도 이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셨고 그 이후에 패킹 유니버시티에서 카블리 펠로우로 3년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예, 그 이후로 연세대학교에서 이원철 펠로우로 1년 정도 근무를 하시고 자리를 옮기셔서 이제 지금까지 한국천문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예, 홍정석 회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천문학자 중에서 컴퓨터를 굉장히 잘 아시는 전문가 분들 중 한 분이시고 그런 컴퓨팅 활용 능력을 이용하셔서 뭐 성단이라든가 성협에 대한 다이나믹스를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강연도 이제 그와 관련된 강연을 재미있게 준비하셨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해 주실 제목은 Dynamics of Star Clusters in the Era of Gaia and LIGO라는 제목으로 이제 재미있는 강연을 준비해 주실 또한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포함한 총 이번 세션의 시간은 40분이고 30분이 흐르면 제가 한번 이제 안내를 드리고 한 5분 남았을 때 제가 일어서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연사께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에게 이런 과분한 상과 발표 기회를 주신 천문학회에 감사드리고 임범두 교수님께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는 항성역학을 전공했고 항성역학이 국내에선 비교적 생소한 뭐 마이너한 그런 분야이고 제가 뭐 해외를 오래 떠돌다 보니까 저의 연구를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네, 더 잘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저 이번에는 조금 많은 주제를 빠르게 넘어갈 거라서 좀 불친절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항성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항성계는 작게는 이제 뭐 저희 태양계 같은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크게는 이제 은하까지 있을 수 있는데 주로 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제가 그 주로 연구하는 그리고 궁금한 분야는 이제 별들 간의 상호작용, 중력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이러한 영역입니다. 이런 걸 보통 저희가 콜리저널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콜리저널 시스템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저희가 보통 이제 항성계의 진화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이완이라는 작용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완이라는 것은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항성계에 별이 들어왔을 때 그 별이 초기에 그 움직임에 대한 기억을 잃고 주변 별들과 동화되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보통 이제 TRH, 하프메스 릴렉세이션 타임, 중간 질량 이완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항성계에 속한 별의 개수와 항성계의 중간 질량 사이즈, 이 크기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이완 시간이 상당히 나이보다 작을 경우는 콜리저널 시스템, 충돌이 중요한 시스템이고, 이완 시간이 나이보다 클 경우는 콜리전 리스. 그래서 별들이 주로 이제 전체적인 중력장을 따라서 움직이고 별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개입니다. 이러한 이제 이완 시간이 중요해지는 콜리저널 시스템에서는 그 에너지의 빈분배 현상, 에너지 디파티션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별들 사이에 서로 비슷한 유사한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려는 그런 현상이고 이것의 일환으로 다이나미컬 프릭션이라고 이제 저희가 어떤 무거운 별이 가벼운 별들 사이를 지나갈 때 가벼운 별들이 뒤로 모이게 되고 이런 모인 별들이 중력으로 인해서 이제 무거운 별을 끌어당기게 되는 그래서 약간의 마찰력을 주는 그런 다이나미컬 프릭션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이제 속도를 잃어버린 무거운 별은 이제 그 중심부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매스 세그리게이션, 질량 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이거의 시간은 이 위에 말씀드린 그 이완 시간의 질량의 역수,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더 빠르게 이제 중심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력으로만 유지되는 그런 항성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뜨겁다는 얘기는 여기서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이고요. 뜨겁고 그 밀도가 높은 그런 코어와 이제 속도가 느리고 이제 밀도가 낮은 그런 껍질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초기 모양 구했을 때는 이 중심부에 매우 밀집한 별들과 주변에 이렇게 덴시티가 밀도가 낮은 그런 시스템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항성계의 평형 상태를 이제 저희가 기술하는 법칙 중에 비렬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보통 이제 저희가 두 배를 한 운동 에너지, K는 운동 에너지고 이게 W는 포텐셜 그 위치 에너지인데 이것을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토탈 총 역학적 에너지는 이게 두 개의 합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역수이고 운동 에너지의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걸 파라미터라이즈해서 비렬 레이쇼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비렬 레이쇼가 0.5일 경우에는 이게 평형 상태, 비렬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는 상태이고 이제 이게 0.5보다 클 경우에는 슈퍼 비렬 상태, 그래서 이제 성단이 전체적으로 팽창하게 되고 0.5보다 작을 경우에는 서브 비렬 상태라고 해서 이제 성단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그 중력으로만 유지되는 항성계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가 총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역수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음의 열 용량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의 열 용량을 갖고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평범한 그 열 시스템이라서 그 두 개의 그 온도가 다른 물체를 합치면은 둘 사이 열 교환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같은 온도를 이루게 되는데 이제 그 중력으로만 이루어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초기 조건이 중간에 그 뜨거운 속도가 빠른 코어와 헤일로가 있는데 이게 열 교환을 하면서 중간 부분은 점점 더 빨라지고 더 덴세지고 바깥 부분은 더 밀도가 낮아지고 속도가 느려지는 이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는 것을 중력, 열적, 재앙, 그래브소멀 카타스트로프라고 하고 이제 중심부의 밀도가 무한대로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이것을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그 간단한 이렇게 이론적인 계산을 통해서 구현한 건데 처음에 중심 밀도가 이렇게 있다가 중심 밀도가 점점 증가하는 그런 형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상당히 무한대의 질량을 밀도를 갖지는 않죠.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살펴보면은 밀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세 별들이 우연하게 만나서 두 별은 쌍성이 되고 한 별은 튕겨져 나가는 그런 삼체 효과를 통해서 쌍성 바이너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간단한 애니메이션에서 보실 수 있듯이 세 개의 별이 무작위로 움직이다가 쌍성을 만들어 튕겨 나가고 다른 별은 보라색 별의 아래로 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제 이렇게 상성된 쌍성들은 해기의 법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화를 하게 되는데 해기 법칙이란 소프트한 그 무른 쌍성, 무르고 그 쌍성의 단단하기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위에는 분자에는 바인딩 에너지가 있고 분모에는 그 별들 주변 별들의 평균 속도 분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쌍성이 주변의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얼마나 단단한지를 이렇게 그 정량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이걸 돌아보면은 무른 쌍성은 점점 더 무르게 되거나 점점 와해되고 단단한 쌍성은 그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충돌을 겪을 때마다 대략 한 0.40%의 그 바인딩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얻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한 운동 에너지도 얻게 되는데 얻어진 바인딩 에너지의 한 대략 3분의 1 정도가 쌍성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 결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중심부가 수축을 멈추고 다시 팽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오실레이션 현상을 거치는 그런 코어 바운스와 그래프스톤 오실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성이 충돌을 거치면서 본인의 바인딩 에너지를 자신과 이제 주변 별들의 운동 에너지로 치환하기 때문이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 수축을 막고 이제 코어를 다시 팽창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에서 자신도 운동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이제 그 운동 에너지가 탈출 속도 시스템의 탈출 속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 쌍성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론이 없어진 코어는 수축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의 오실레이션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간단한 엠바디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인데 이제 X축은 시간, Y축은 여기는 중심 밀도,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시스템에 있는 바이너리 쌍성의 개수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증가했을 때 쌍성이
생성되기 시작하고 이 쌍성이 사라지고 생성하기를 반복하면서 이제 그 중심 밀도가 이렇게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쌍성은 그 자체로 성단의 그 진화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근데 어, 반대로 쌍성도 그 성단의 진화에 맞춰서 자신이 영향을 받고 되게 특이한 천체들을 많이 만들어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블루 스트레글러 스타, 뭐 푸른 방랑자별, 엑스레이 바이너리나 뭐 밀리세컨 펄사, 카타크리스믹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변광 천체라고 하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그런 별들도 있고, 이제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되는 중력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축태성들이 이 성단에서 다양하게 생성되거나 진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그 푸른 방랑자별 블루스테로스타는 저희가 보통 이제 항성 진화를 이해하게 되면은 항성 진화가 어떤 나이에 있으면 메인 시퀀스 턴오프를 지나서 이쪽으로 진화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있을 수 없는 이 그 메인 시퀀스 턴오프보다 밝고 그다음에 푸른 별들이 성단 내에 존재를 합니다. 이런 별들이 그 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설명은 두 가지로 보통 나타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이제 별들이 직접 충돌을 통해서 질량을 키워서 블루 스타가 된다는, 그 푸른 방향자별이 된다는 그런 작용과, 이제 쌍성으로 존재하는 그 별이 서로 이제 메스를 전달해서 그 별을 더 하나의 별을 키워서 이제 그 푸르고 밝은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작용입니다. 근데 이런 별들은 보통은 그 주변 그 평균적인 별들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질량 분리 현상을 겪어서 이제 성단 중심부에 모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저희가 성단의 어떤 역학적인 나이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페라로가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페라로는 2012년에 그 우리은하에 존재하는 구성성단들을 모아서 그 성단 내에 존재하는 블루스테어스나 푸른 방랑자별의 그 공간 분포를 연구를 했는데요. 공간 분포를 연구를 해서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 그림은 이제 X축은 코어 레디어스로 노멀라이즈한 거리고요. Y축은 이제 그 푸른 방랑자별의 그 빈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런 그 공간적인 변화가 없이 이제 다른 별들과 비슷한 공간 분포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 패밀리, 여기 패밀리 2를 보시면은 이제 어, 푸른 방향자별의 공간 분포가 이렇게 위에서 중간에서는 많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어떤 저점을 찍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그 저점이 이제 어떤 그 성단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밖으로 밀려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단이 질량 분리 현상을 진행 중이고 역학적인 진화를 진행 중이고, 그리고 그 범위가 점점 더 성단 바깥 영역으로 펼쳐져 나간다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패밀리 3 같은 경우는 이런 역학적 진화를 모두 마치고 성단이 그 블루 스타 푸른 방랑자별의 분포가 이제 일관적으로 감소하는, 어떤 딥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 개의 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그 제시를 했고, 이것이 성단의 역학적 나이를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이제 카탈리즘 베리어블인데, 이거 격분 변간 천체라고 저희가 보통은 이제 와이트워프가 그러니까 백색 외성이 주변 그 동반성으로 하는 주결성의 그 질량을 흡수해서 이제 그 강한 UV와 엑스레이 에미션을 갖는 그런 천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성 같은 경우는 주기가 매우 짧은데요. 대략 한 뭐 수시간, 뭐 시간에 이제 어떤 갭이 있긴 하지만 1시간에서 5시간 내에 아주 빠른 회전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런 그 쌍성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살펴보면은 이제 가장 주된 기작은 커먼 인베럽 에볼루션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별의 껍질을 공유한다는 의미인데, 처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그 주결성 쌍성이 존재를 하고, 근데 여기서 좀 더 무거운 별이 빨리 진화를 해서 이제 거성 단계가 되면은, 거성 단계가 될 때 이제 별이 가깝거나 아니면 여기 그 이제 궤도의 이심률이 커서 이두 번째 별이 그 첫 번째 별의 껍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껍질을 공유하게 되는 이 커먼 인벨롭 페이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그 첫 번째 별의 중심부 코어와 이 두 번째 별이
아주 강한 그 바운드를 하게 되는 쌍성이 될 수 있는데 이 경로를 따라가시면은 이 과정에서 이제 껍질을 날려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화이트워프와 동반성이 매우 가까운 궤도를 갖고 빠르게 회전하는 그런 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CB의 형성 기작이고 CB가 성단의 역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많은 관측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플리엔 허세 2006년도 논문입니다. 여기서 감마는 충돌 빈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빈도로 별들의 충돌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정량화한 팩터이고 이 Y축은 이 성단 내 각각의 성단 내에 존재하는 엑스레이 소스들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감마에 따라서 그 이제 엑스레이 천체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것을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모카라는 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현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성단의 중심 질량 반경, 그다음에 성단이 그러니까 은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다음에 성단에 들어가 있는 별의 총 개수,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성단이 갖고 있는 초기 질량, 초기의 쌍성, 원시 쌍성의 비율을 이렇게 이용해서 81개의 모델을 구현을 했고요. 이 결과 그 관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성단의 역학이 이런 CB나 엑스레이 소스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의 가장 좋은 점은 뭐 저희가 원하는 뭐든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관측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쌍성이 다른 별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조우하는 과정에서 멤버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데 그런 기작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저희 시뮬레이션에서 그 CB의 캔디데이트를 찾아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그 쌍성으로 뒀던 그 멤버를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얘네들이 어떤 충돌의 과정을 거쳐서 처음과 다른 멤버를 갖고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 그 익스체인지 인카운터, 그러니까 멤버의 변화를 겪은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P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그 멤버를 그대로 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그 인카운트 레이스에 변화가 없는 반면에 이제 멤버를 변하는 경우는 그 충돌 빈도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단 내에서 시비의 형성에 그 역학적인 그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후속 연구로 저희 지금 충남대 오광민 학생이었고 이제는 미시건 주립대에 포닥으로 가 있는 오광민 학생과 이게 지도교수였던 데이비드 휴이 교수와 몇 가지 연구를 진행했고 했는데요. 이제 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오광민 박사가. 그래서 저희 81개의 그 성단 시뮬레이션 모델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중심 밀도고 이제 시간인데 중심 밀도에 따라 시간에 따라 중심 밀도가 줄어드는 경우 이것은 이제 성단이 보통은 그 항성 진화로 인해서 그 질량을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질량을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중력장이 약해져서 팽창을 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성단들을 모아놨고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이제 팽창을 멈추고 이제 이완 효과에 의해서 중심부가 수축하기 시작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수축하는 그런 모형들을 모아왔고요. 세 번째는 중심 수축하다가 이제 코어 콜랩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쌍성들이 형성되고 뭐 이런 역학적인 작용들을 거쳐서 이제 중심 밀도가 다시 감소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뭐 팽창 그다음에 수축하고 이제 코어 콜랩스 이후 단계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오가민 박사의 가장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CB 캔디데이트를 제공을 하면은 그것이 엑스레이에서 어떤 밝기를 갖고 있는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엑스레이 루미나시티는 대략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그 동반성에서 얼마나 질량을 가져오는지고 이제 동반성의 질량이 어떻게 줄어드는지는 뭐 다음과 같이 이론적인 모델이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엑스레이 밝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클래스에서 각각의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같이 X축은 시간이고 Y축의 이쪽은 검은 선은 이제 토탈 루미너시티, 엑스레이 루미너시티, 엑스레이 강도를 모두 다 합한 거고 Y축은 아까 보여드렸던 밀도, 중심 밀도이고요. 그래서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이게 꾸준히 감소를 해서 이제 뭐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엑스레이 강도가 크다가 더 이제 나중에는 디케이를 해서 그 강도가 없는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중심이 이제 수축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다양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렇게 하나씩 픽이 나타나는 것은 그때 시비가 생성돼서 이제 다시 빠른 속도로 디케이를 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클래스 3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중심 밀도와 토탈 엑스레이 루미너시티가 비슷한 형태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관측과 비교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이제 세 개로 나눈 것을 왜 나눴는지 조금 예상하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첫 번째 이것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세 개의 그 그룹에서 모은 12의 캔디데이트들의 광도의 누적 분포이죠. 그래서 X축은 엑스레이 루미너시티이고 Y축은 이제 누적 분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어두운 CB들, 엑스레이에서 어두운 CB들이 많고, 클래스 3 같은 경우는 밝은 엑스레이에서 밝은 CB들이 많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실제 관측과 비교하기 위해서 페라로의 그 다이내미컬 에이지에 대한 분류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제 패밀리 1 아까 설명드린 대로 패밀리 1, 2, 3에 있는 성단들을 모아서 거기에 있는 이제 CB 소스들을 엑스레이에 대해서 부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두 시뮬레이션과 관측의 결과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밀리세컨 펄사인데요. 밀리세컨 펄사는 보통 이제 저희가 중성자별, 회전하는 중성자별에서 온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진화의 어떤 방향을, 형성과 진화의 방향을 잠깐 살펴보면은 두 개 역시 쌍성으로 존재를 하고, 첫 번째 별이 이제 초신성 폭발을 거쳐서 중성자별이 되고, 중성자별이 돼서 펄세이션을 하다가 이제 동반선으로부터 질량을 얻으면서 이제 그 펄세이션 속도가 빨라지는, 그래서 결국은 그 밀리세컨으로 회전하는 그런 진화를 겪게 되는데, 하지만 성단 내에 있으면은 이게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과정 동반선으로부터 질량을 얻어서 회전을 가속시키는 현상이 이제 쌍성과의 충돌을 통해서 이게 중간에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건민 박사랑 최근에 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실제 관측 결과이고요. 관측에서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밀리세컨 펄사들을 하나는 이제 필드에 존재하는 그런 밀리세컨 펄사를 모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성단에 있지만 성단이 포클래스를 겪지 않은 그런 성단으로부터 또 데이터를 모았고요. 하나는 이제 포클래스를 마친 성단으로 모았을 때 이제 그 회전 주기가 매우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을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화를 마친 그 필드 내에 있는 펄사 같은 경우는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고, 하지만 이제 중간에 이제 진화를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멈춘 그런 펄사들은 좀 더 느린 회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펄사가 이제 쌍성 형태로 존재를 하는지 아니면 단독성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단의 인카운터 레이, 충돌 빈도가 강할수록 이 1에 가까울수록 이제 펄사가 단독성으로 존재한다는 거고요. 단독성으로 존재할 확률이 높고 이제 성단의 인카운터 레이시 작을수록 쌍성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중력파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력파는 저희가 이제 뭐 어떤 강한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할 때 이제 시공간에 어떤 파동이 전파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처음 예견이 됐고, 간접적인 증거로 바이너리 펄사 1913, 16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주기를 살펴본 결과 이 주기의 그 변화가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결과와 아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이제 중력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중력파를 발견해냈죠. 그래서 GW150914라는 저 첫 중력파 건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개의 그 라이고 스테이션에서
검출된 중력파의 시그널이고 이것을 저희가 뭐 어떤 파형으로 그 피팅을 하게 되면은 이 중력파를 내는 그런 쌍성이 어떤 그 청구상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관측된 중력파 원들인데요. 주로 이제 여기 보시면 파란색들은 블랙홀, 그다음에 여기서는 엑스레이 블랙홀, 이제 이거는 이제 뭐 EM, 그러니까 저희가 전자기적으로 판단한 블랙홀들, 그다음 뉴트론 스타, 그리고 이 주황색이 중력파를 통해 검출된 중성자별을 의미를 합니다. 보시면 이제 대부분 이제 무거운 이제 블랙홀들이 줄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무거울수록 더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이벤트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1사가 저희 첫 중력파 검출이고 그다음에 170817이 첫 중성자별 사이의 충돌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1904, 26 같은 경우는 가장 무거운 애들 175 솔라메스 정도 되는 그런 블랙홀들을 만들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게 둘이 다른 경우에 블랙홀과 뉴트론 스타의 머저 이런 것들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 상성이 어떻게 이렇게 중력파를 낼 수 있는지 중력파를 내려면은 두 블랙홀이 매우 가까워야 되는데 이렇게 가깝게 만들 수 있는지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무거운 블랙홀은 당연히 무거운 그 주계열성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무거운 주계열성은 이제 전주계열성 단계를 거치면은 그 둘 사이에 세퍼레이션이 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뭐 대략 한 2000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500 AU 정도 솔라 레디어스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매스를 전달하고 하다가 첫 번째 별이 먼저 블랙홀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그 껍질을 공유하는 커먼 인벨롭 페이즈를 들어가면서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두 번째 별도 블랙홀이 되고 이제 중력파를 내면서 충돌할 수 있는 멀저로 진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의 가장 큰 한계, 뭐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블랙홀들이 어떤 항상 진화를 통해서만 진화를 하게 되면은 형성이 되게 되면은 그것의 질량에 어떤 컨스트레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제로 에이지 메인 시퀀스의 질량이고 이것이 헬륨코의 질량인데 여기 중간에 그 페어 인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블랙홀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블랙홀의 어떤 이런 그 항성진화로서만 블랙홀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블랙홀의 질량이 대략 60솔라메스 이상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실제로 저희가 검출한 블랙홀들의 질량은 여기를 잘 채우고 있죠. 그리고 뭐 이것으로 보시기 힘드시다면 이렇게 어떤 그 분포를 그림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M1 그 프라이머리의 매스이고 이거는 빈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뭐 DB나 뭐 어떤 갭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뭐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단 내에서 어떤 역학적인 진화를 거쳐서 블랙홀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서 다시 멀티플 머저를 하는 그런 과정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단 내에서의 무거운 물체들은 중간으로 모이게 되고 다양한 삼체 현상을 통해서 쌍성을 만들어내고 되고 이것들이 충돌을 거치면서 점점 더 작은 궤도를 갖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채널이 될 수 있겠고요. 나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이것은 처음에 쌍성을 만들고 있지 않다가 그 블랙홀들 두 블랙홀이 매우 가깝게 근접을 하면은 그 가깝게 근접을 했을 때 중력파를 내게 되고 이것으로 에너지와 앵귤러 모멘텀을 잃어서 다시 쌍성으로 꼬이게 되는 그런 중력파 캡처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의 특이점은 매우 큰 이센트리시티 궤도 이심률을 갖고 처음에는 이런 벌스티한 어떤 중력파의 시그널을 낼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검출할 수 있다면은 이런 것들의 존재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개의 별로 이루어진 쌍성을 삼중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안쪽에 쌍성이 있고 바깥쪽에 이제 하나가 궤도 운동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궤도의 기울기와 그 안쪽 쌍성의 이심률 사이에 강한 커플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경우에는
안축 상성의 20률이 거의 1에 근접할 정도로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은 1에 근접한다는 얘기는 페리센터가 매우 가깝게 된다는 얘기고, 그 과정에서 중력 역할을 내면서 충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일단 성단에 대해서 이거 뭐 약간 정리하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멀징 타임 같은 경우는 장반경의 사승, 그리고 1-이센트리시티. 이센트리시티가 20률이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빨리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려보면은 이런 평면을 그려볼 수 있겠고요. X축은 이제 20률, Y축은 하드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어, 장반경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을 대충 그려보면은 여기가 이제 허블 타임 내 멀징하는 경우, 이것은 이제 허블 타임보다 매우 빠르게, 허블 타임보다 매우 길게.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쌍성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어떤 그 항성 진화로서만 진화를 하는 경우는 뭐 여기 있다가 어떤 그 블랙박스를 거쳐서 여기에 도달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역학적으로 진화를 하는 경우는 여기 있던 쌍성이 이렇게 다양한 진화 트랙을 거쳐서 이 영역에 도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캡처하는 경우는 아주 다이렉트하게 이쪽 하이 센트리시티 영역에 도달하게 되고, 그다음에 코자이 리도 이펙트, 그러니까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린 그런 효과를 따르면은 이제 장반경을 고정시킨 채 움직이다가 매우 강한 이센트리시티, 높은 이센트리시티 영역에서 멀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성단, 제가 연구하는 게 성단이기 때문에 성단 내에서 어떤 식으로 진화를, 그 블랙홀들이 형성되고 진화를 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가 그 평균적으로, 그 보통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거운 별이 진화를 할 때, 무거운 별이 진화를 할 때 슈퍼노바를 터뜨리면서 강한 킥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슈퍼노바를 어, 일으키지 못했을 경우는 이제 그런 질량이 모두 중심부로 모이면서 그 킥도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블랙홀들이 성단 내에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블랙홀들이 존재하는 경우, 블랙홀이 먼저 빠르게 중심부로 모여들게 되고, 이 과정에서 블랙홀 바이너리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블랙홀이 모두 빠져나간 이후에는 성단이 자체적인 진화를 하게 되겠죠. 이것은 매우 효율적인 결과라서 대략 한 30%의 블랙홀들이 상성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2017년도 CB 논문에서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분석을 했는데요. 어, 이제 이건 질량이고, 상당히 초기 질량이고, 멀징하는 블랙홀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멀징하는 블랙홀들은 빠져나오고 멀징하는 타임이 12기가보다 짧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것을 더 잘 결과를 피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감마라는 파라미터를 만들었는데, 감마는 이 두 개의 그 팩터의 합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가 그 중심 밀도, 중간 밀도에 해당하는 그 팩터가 있어서 다이내미컬 머지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처음 쌍성의 개수에만 비례를 하기 때문에 프라이머들 머지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피팅할 수 있었고, 이것을 다른 연구에 적용해 본 결과 이 저희 모델이 다른 연구들도 매우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 저희 모델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어떻게 실제 관측 빈도를, 검출 빈도를 정량할 것이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어, 그 머지가 얼마나 많은 빈도로 하는 것은 구성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구성단 하나의 구성단에서 얼마나 많은 블랙홀 상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음과 같이 그 역학적인 형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고려를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그 중간 밀도를 알아야 되는데, 중간 밀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질량이 있어야 되고, 질량은 이제 식도 펑션을 이용했고, 이제 그 성단의 사이즈를 알아야 되는데, 성단의 사이즈에 대한 정보는 초기 사이즈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사용했는데, 하나는 이제 영 메쉬 클러스터의 관측을 통해서 알아낸 조금 더 큰 사이즈를 갖는 그 분포를 사용을 했고, 하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어진 좀 더 작은 그런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뭐그 매스 펑션에 조금 다양한 그 조합을 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를 했을 때 대략 한 그 큰 사이즈를 갖는 경우는 1에서 2 정도 사이, 작은 사이즈를 갖는 경우는 10에서 뭐 15 정도 사이를 얻을 수 있었고, 실제
저희가 그 O3를 통해서 머저라이트 덴시티를 알아본 결과는 18에서 14 정도로 대략 이제 작은 좀 사이즈에서 성단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는 이제 여기 계신 임범주 교수님과 함께한 얘기인데요. 가이아가 저희가 가이아를 통해서 엄청난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에는 이제 다양한 정말 많은 상계 성단과 성엽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였고, 그리고 다른 것은 이제 이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속도, 움직임까지 알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임범도 교수님과 한 연구 중에 하나는 그 이제 W4 이제 영역에 있는 IC180이라는 것 성엽을 조사했는데 다음과 같이 관측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벡터각, 그러니까 그 별들의 위치 중심으로부터의 위치 벡터와 그 움직임 벡터의 사이의 각도를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분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0도는 이제 별이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이제 180도 마이너스 180도는 중심으로 오는 거고, 이 사이에 다양한 각도에 위치하게 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중심부에 있는 별들은 주로 뭐 이제 약간 무작위한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이제 그 중심을 그 절반 질량을 넘어서는 별들은 일관되게 바깥쪽으로 향하는 그런 움직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다양한 성엽들을 살펴본 결과 어느 정도의 그 구형의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런 별들의 집단은 어김없이 이런 그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을 조금 문헌 조사를 한 결과 2014년 베스퍼리니 에달이 성단이 어떤 향성계가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 수축을 하는 결과로 이 중심부의 어떤 그 랜덤하게 중력으로 서포트되는 코어와 바깥으로 팽창하는 그런 헤일로를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 그룹의 이제 후속 연구로 다음과 같이 이제 아무런 그 어떤 밀도의 중심을 갖고 있지 않은 그 별이 이제 시간을 거치면서 수립을 하면서 이제 다 저희가 관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엠바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것을 구현을 해 봤는데요. 뭐 이건 간단하게 있지만 영상부터 보여드리면은 성단이 중심으로 수축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파워를 유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같은 벡터각을 보시면은 이제 중심부로 빠르게 모여들고, 그다음에 중심형에서는 이렇게 되고 이제 바깥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은 관측과 비교를 하면은 이제 관측과 매우 유사한 그런 결과를 구현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좀 많아서 많이 있지만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 그러니까 다중항성 종족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 혹시 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따로 저희에게 접근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발표를 해주신 홍종수 회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중력파 검출 결과를 설명하실 때 네. 그 성단 역학으로 하셨는데 네. 그 항성 진화로 생긴 블랙홀 말고도 뭐 프라이모디얼 블랙홀이라든지 뭐 어큐레이션으로 생긴 블랙홀이라든지 다른 블랙홀 형성 기작이 있는데 그런 기작 말고도 그냥 성단 역학만으로도 잘 설명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성단 시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가스가 없는 모형이기 때문에 별들로만 어떤 그 중력파를 낼 수 있는 소스들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양선철 회원. 아, 블루 스트래글러에 대해서 잠깐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 시뮬레이션 하실 때 블루 스트래글러의 형성 그 루트가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걸 어떻게 조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코드, 저희가 사용하는 코드 내에 그런 것들이 다 구현되어 있어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충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현이 되어 있고, 쌍성의 어떤 진화를 통해서
S를 전달하고 하는 것들도 뭐 로시로브를 넘어선 질량을 전달해주는 그런 기작들로 다 어떻게 보면 레시피로 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그러니까 그 각각의 그 포메이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네, 코드 안에서 뭐 싱글 스타 머징이 몇 프로, 그다음에 바이너리 뭐 그 프로덕션 몇 프로, 또는 트리플 시스템 몇 프로 그렇게 조절을 한단 말이신가요? 그렇게 조절을 따로 하지 않고요. 그 초기 조건을 주면은 그것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얘들이 어떤 퍼센테이지로 푸른 방향 레벨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저희가 어떤 트릭을 줘서 이걸 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다양한 초기 조건을 다양하게 돌려서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것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어서 바로 또 초청 강연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질문과 토의는 또 쉬는 시간을 적극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신 홍정숙 회원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